엄마가 몰래 보낸 편지.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아침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뒤 저는 주방 한켠에 놓인 작은 가방을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생전에 늘 들고 다니시던 낡은 밤색 가죽 가방이었죠. 낡고 마모된 가방끈이 끊어질 듯 위태로워 보였지만 그 안엔 무언가가 담겨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햇빛 한 줄기가 식탁 위로 떨어졌고 그 위엔 투명한 먼지들이 빙글빙글 돌고 있었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저는 조심스레 가방을 끌어당겼습니다. 가방 속엔 두툼한 봉투 하나와 묵직한 통장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봉투에는 미니에게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고 통장은 속을 들여다보자마자 숨이 멎었어요. 영원이었습니다. 엄마 이름으로 된 적금 통장, 그런데 잔액이 영원이었죠. 단 한 푼도 남아있지 않았다는 사실에 순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도대체 왜 아무것도 안 남긴 거예요? 마음속에서 그렇게 외쳤죠. 식탁 위에 통장을 내려놓았을 때 문득 엄마의 손길이 떠올랐습니다. 늘 조용히 뭔가를 적고 계셨고 어느 날은 병원에서 진료비를 내신다며 작은 돈뭉치를 들고 나가신 날도 있었죠. 그때는 그런 엄마의 행동이 그저 노인의 잔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눈길조차 제대로 안 줬어요. 이거라도 받아줘. 그 말씀이 엄마가 제게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그 말이 이제서야 뼈를 때리듯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가방 속에서 다시 꺼낸 봉투. 봉투를 열자 A사용지 2장이 접혀 있었고 첫 장 맨 위엔 삐뚤한 필체로 적힌 편지가 있었습니다. 미니야, 이게 내 마지막 유산이야. 내가 읽어줬으면 좋겠구나. 그 문장을 읽고 나니 목을대가 턱 막혔습니다. 편지를 천천히 펼치자 엄마의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어요. 딸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사과와 고백, 그리고 왜 통장에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유가요. 내가 대학 갔을 때 내 통장은 이미 많이 비어 있었단다. 너 몰래 병원비도 내고 내 아이 어린이집비도 몇 번 넣었지. 그런 게 부모 마음이란다. 계산하지 않으려 했는데 자꾸 마음이 아프더라. 엄마의 고백은 제 기억과 정면으로 부딪혔습니다. 분명 전 엄마가 절 도와준 적이 없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가방 속 그 편지 한 장이 제 오만한 기억을 통째로 부수어 버렸어요. 문득 장례식장에서 손에 쥐어줬던 조익은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이름 모를 분이 슬쩍 놓고 간 하얀 봉투. 그 안엔 20만 원이 들어 있었고 받자마자 그냥 감사하다고 했지만 지금 생각하니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엄마의 삶에는 제가 모르는 이들이 있었고 제가 듣지 않았던 사연들이 있었으며 제게 주지 못했던 말들이 쌓여 있었던 겁니다. 눈물이 뚝 떨어졌고 편지지가 적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통장 잔액 영원히 없는 것이 아니라 다 쓴 것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엄마는 당신의 전부를 이미 제게 다 주셨던 겁니다. 그걸 몰랐던 제가 참 부끄러웠어요. 그리고 그 가방 안엔 또 다른 봉투 하나가 더 들어 있었습니다. 그건 다음 이야기를 위한 시작이었죠. 그랬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 옆에 앉은 채 꼼짝도 하지 못했습니다. 부엌 불도 켜지 않았고 커튼은 반쯤 닫힌 채 바람에 살랑거렸죠. 편지 속 문장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가 적어둔 글씨 하나하나엔 시간의 흔적과 감정의 무게가 있었습니다. 영원이라는 숫자. 그 단순한 숫자가 이토록 복잡한 의미를 가질 줄은 몰랐어요. 저는 한참을 그 통장을 들고 있었습니다. 계좌번호를 다시 확인하고 인터넷 뱅킹 앱을 켰죠. 예금 거래 내역을 열자 몇 달 전부터 지속적으로 빠져나간 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병원 약국, 간병인, 그리고 이름 모를 계좌로의 송금. 모두 정기적이었고 일정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하나씩 메모를 하며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엄마는 누구에게 왜 그렇게까지 돈을 보낸 걸까? 단순한 치료비로 보기엔 횟수가 많고 금액도 일정했습니다. 한참을 뒤져보니 통장 맨 뒤에는 엄마가 직접 메모해둔 내용이 있었어요. 3월 12일 마이너스 병원비 30만 원. 4월 5일 마이너스 해수 학원비 20만 원. 5월 10일 마이너스 간병비 40만 원.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6월 1일 마이너스 남쪽 아이 방학 준비. 남쪽 아이? 이건 분명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제 동생도 조카도 그런 식으로 불린 적은 없었거든요. 다시 가방을 열었습니다. 내부 지퍼 포켓 안에서 작은 메모 수첩이 나왔습니다. 거기엔 일정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반복되는 장소 이름이 보였어요. 성심요양원, 참빛병원, 서초학원, 장미어린이집. 엄마는 누군가의 보호자 역할을 계속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게 누구든 어떤 인연이든 엄마는 혼자서 그 짐을 감당해 왔던 거죠. 갑자기 며칠 전 장례식에서 보았던 한 여성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작은 체구의 검은 정장을 입고 조용히 와서 꽃을 놓고 간 여자. 인사를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어요. 혹시 그 여자가 남쪽 아이의 엄마였던 걸까?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저는 스스로에게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었습니다. 엄마가 그렇게 살았다는 걸 왜 나는 단 한 번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왜 그렇게 무심했을까? 그제야 제가 평소에 엄마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또 병원 갔어요? 돈 아깝게. 쓸데없이 누구 도와주는 거 좀 그만해요. 자식한테 좀 집중하세요. 그 말들이 이제는 칼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자식에게 집중하는 대신 세상에 흘러넘친 마음을 다른 누군가에게 건네고 있었던 거죠. 그게 미안했던 걸까요? 그래서 제게는 가방 하나만 남기셨던 걸까요? 다 못 줘서 미안하다. 편지 끝부분에 쓰여 있던 그 문장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미안해할 사람은 저였는데요. 통장 속 숫자 0은 비어 있는 게 아니라 비우고 남긴 자리였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엄마의 가방을 다시 펼쳤습니다. 해가 중천에 올랐지만 방 안 공기는 차가웠고 식탁 위의 흔적은 여전히 어지러웠어요. 빈 통장과 수첩, 편지 그리고 그 옆에 놓인 봉투 하나. 봉투 안엔 낡은 서류들이 들어 있었죠. 그중 하나가 보험증권이었습니다. 오생명 실손의료보험이라는 문구 아래 가입자 이름은 엄마. 보장 내역과 보험료 납입기간 그리고 수익자 항목이 적혀 있었는데 그곳엔 이재경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재경?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우리 가족 중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은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보험 수익자라니. 무언가 잘못된 건가 싶었지만 보험증권은 확실히 엄마의 것이었습니다. 제가 엄마에게 물려받았다고 생각했던 그 가방. 그 안엔 제가 알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연결고리가 엉켜 있었습니다.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이름을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엄마는 그 사람을 수익자로 남겼는지. 왜 가족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에게 마지막을 맡긴 건지. 서류 더미 속에는 병원 명세서 외에도 수십 장의 진료 기록이 들어 있었습니다. 어떤 기록은 손글씨로 메모가 되어 있었고 이재경 보호자 대리 서명이라는 문구도 여러 장에 걸쳐 반복됐습니다. 그 사람이 엄마의 병원 보호자였던 걸까? 아니면 엄마가 그 사람을 간병했던 걸까? 역할은 전혀 달랐지만 둘 다 가능성이 있어 보였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저는 휴대폰으로 보험사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담당 상담원과 연결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렸고 몇 번의 인증을 거쳐서야 보험증권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말과 함께 수익자 변경은 엄마 생전의 의지였다는 설명을 들을 수 있었어요. 이재경 씨는 엄마가 직접 지정한 유일한 수익자였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엄마는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남의 이름을 남긴 채 떠났다는 사실이 배신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하지만 그 감정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곧이어 엄마가 자주 다녔던 성심요양원을 떠올렸고 혹시 그곳에서 무언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죠. 오후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예약을 잡았고 며칠 뒤 직접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이재경이라는 이름은 제 마음속에 점처럼 박혀 사건의 중심으로 조용히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웠지만 눈은 쉽게 감기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죠. 언젠간 알게 될 거야. 꼭 그랬으면 좋겠어. 그랬어요. 며칠 뒤 저는 엄마가 자주 들렀다는 성심요양원을 찾았습니다. 비오는 오전이었고 요양원 앞마당엔 물웅덩이들이 군데군데 번져 있었죠. 우산을 접고 들어서자 로비에는 소독약 냄새와 함께 낯선 듯 익숙한 조용함이 감돌았습니다. 미니 씨 맞으시죠? 접수 데스크 뒤에서 누군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짙은 회색 니트를 입은 50대 초반쯤의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고 저는 어리둥절한 채 고개를 끄덕였죠. 어머님 장례식장에 조용히 다녀갔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제야 기억났습니다. 장례식장 구석 검은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절을 하고 나갔던 바로 그 여자. 이름이 이재경 씨? 네. 그녀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침묵이 흘렀고 복도 끝에서 간호사의 발소리만 메아리처럼 울렸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왜 엄마의 보험 수익자가 됐나요? 그녀는 당황한 기색이었지만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예전에 어머님과 같은 병실에 입원했었어요. 그때 제 아이가 갑자기 입원하게 됐고 제가 병간호를 할 수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던 그 시기에 어머님이 제 아이를 돌봐주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저는 믿기 힘든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가 남의 아이를? 그땐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그런데 아이가 말하길. 병원에서 가장 따뜻했던 분은 바로 그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보험 이야기는 저도 몰랐어요. 그저 어머님이 병원비를 대신 내주신 것만으로도 평생 갚을 수 없는 은혜였거든요. 제 심장은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모르는 곳에서 또 한 사람의 엄마가 되어 있었던 거였습니다. 제가 받은 유산은 이미 오래전부터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엄마는 가족이라는 틀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에 깊이 새겨진 사람이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노란 조명이 비추는 벽에 엄마와 이재경 씨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 걸려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은 닮지 않았지만 미소만큼은 너무나도 닮아 있었습니다. 요양원 복도 끝 오래된 액자 속에 엄마와 이재경 씨 그리고 한 아이가 함께 찍힌 사진이 있었습니다. 아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쯤 되어 보였고 앞니가 빠진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팔에 꼭 안겨 있었죠. 이 아이가 그 아이인가요? 이재경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 아들이에요. 지금은 고등학생이 됐죠. 그녀는 웃으며 말했지만 그 웃음 뒤엔 수많은 시간의 빚이 숨어 있었어요. 아이 이름은 뭐예요? 하람이에요. 김아람. 김아람. 그 이름이 입안에서 굴러다니야 멈췄습니다. 엄마와 전혀 연결될 리 없던 이름이 이제는 엄마의 마지막 장면에 함께 있던 사람이 되었죠. 사진은 누가 찍었나요? 제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요양원 간호사분이요. 어느 날 하람이가 병원에서 엄마한테 달려왔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인상적이어서 사진을 찍자고 하셨대요. 벽에 걸린 그 사진은 이제 제게도 하나의 기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엄마와 나 사이에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이기도 했죠. 엄마는 왜 저와는 사진을 많이 찍지 않았을까? 왜 그런 미소를 나와 있을 때는 보여주지 않았을까? 갑자기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곧 깨달았습니다. 그건 엄마가 변한 게 아니라 제가 멀어진 것이었다는 걸요. 엄마의 마지막 가방 속엔 김아람이라는 아이의 그림도 들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그린 아이 그림 한 장. 큰애와 여자 한 명 그리고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글씨. 하람이가 준 거예요. 어머님 병원에 계실 때 하루도 안 빠지고 그 그림을 침대 머리맡에 붙여 놓으셨죠. 그 말에 저는 사진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질투처럼 느껴졌던 감정이 이제는 부끄러움이 되었습니다. 그날 요양원을 나서며 저는 사진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자마자 프린트해서 액자에 끼워 엄마 유골함 옆에 조용히 놓았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산은 돈도 통장도 아닌 한 아이의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돌본 엄마의 모습은 제가 알지 못했던 진짜 엄마였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오자마자 저는 낡은 가방을 열어 다시금 봉투를 꺼냈어요. 편지를 읽을 때는 몰랐던 두근거림이 이번엔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다가왔죠. 봉투 안엔 작은 봉투 2개가 겹쳐 있었고 그 위엔 하람이에게라는 글씨가 있었어요. 그 글씨를 보고 저는 숨이 멎었고 손이 저절로 봉투를 펼쳤습니다. 엄마 이게? 마음속에서만 말했어요. 그 안엔 현금 몇 장과 김아람 수양비라고 적힌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안에 무언가 흔들렸어요. 순간의 분노였죠. 돈을 왜 아이에게? 생각했지만 곧 그것이 쉽게 사라졌습니다. 엄마는 제게 통장 잔액 영원을 남기고 갔지만 그 외에 이미 누군가에게는 선물처럼 부담 없이 건넨 돈이었어요. 그리고 그 돈은 빚이 아니라 엄마가 받은 사랑에 대한 작은 가품이자 미처 말하지 못한 선물이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다시 접고 가방 안 깊은 곳에 넣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내가 누군가에게 사랑을 주지 못했기 때문에 엄마는 다른 누군가에게라도 그렇게 했구나. 그날 밤 저는 울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는 대신 엄마가 준 선물을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랬어요. 이튿날 아침 저는 엄마의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베란다 끝 작은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엔 오래된 이불과 상자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고 햇빛 한 줄기가 구석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오고 있었죠. 무릎을 꿇고 상자 하나를 열자 그 안엔 낡은 다이어리, 고장난 손목시계, 어디선가 받은 듯한 손거울, 그리고 한 뭉치의 봉투들이 있었습니다. 봉투는 각각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고 그중 절반 이상은 제가 전혀 모르는 이름들이었죠. 지숙 언니, 창섭 씨, 교회 권사님, 심지어 분식집 아주머니라는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 모든 봉투 안엔 짧은 편지와 약간의 돈, 그리고 기억을 담은 물건 하나가 들어 있었어요. 어떤 봉투엔 오래된 수세미가, 어떤 봉투엔 예쁜 머리핀이, 또 다른 봉투엔 반짝이는 구슬 팔찌가 들어 있었죠. 엄마는 자신의 인생을 정리해두고 떠났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그러나 분명한 방식으로요. 그 봉투들은 정산도 정리도 아닌 감사의 증거 같았습니다. 작고 하찮은 물건이 아니라 엄마의 시간과 마음이 담긴 작은 기념물처럼 느껴졌죠. 저는 봉투 하나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펼쳐놓고 그 이름들을 공책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남긴 유품 목록이었어요. 그 목록의 마지막 줄엔 민이라고 적힌 봉투가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동안 그 이름을 찾아 헤매던 제가 이제야 제 이름이 적힌 것을 보게 된 거였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봉투 안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텅 빈 종이 봉투. 아무런 메모도 물건도 돈도 없이 그저 제 이름만 적힌 봉투. 순간 서운함이 스쳐갔습니다. 그러나 다음 순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제게 이미 다 주었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걸요. 아무것도 없는 봉투는 어쩌면 모든 걸 담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그랬어요. 다음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안엔 낡은 반지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수는인지 도금이 벗겨진 건지 모를 정도로 오래된 작은 반지. 그 반지 옆엔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은아, 너는 항상 나를 웃게 해줬단다. 가은이. 그 이름을 저는 몰랐습니다. 엄마의 친구였을까, 이웃이었을까, 아니면 또 다른 딸 같은 존재였을까. 무언가 알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깊은 애정을 쏟았을까요? 왜 나는 그 중심이 아니었을까요? 그 반지는 사이즈가 작았습니다. 아마도 아이 손가락에 맞는 정도. 그걸 조심스레 손바닥에 올려두었을 때 그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이상하리만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다른 봉투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이름을 불러보았습니다. 지숙 언니, 창섭 씨, 권사님, 분식집 아주머니. 그 이름들이 제 방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렸고 어느 순간 저는 그 사람들의 얼굴을 상상하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함께 웃고 있었을, 엄마를 도왔을, 그리고 엄마에게 도움받았을 사람들. 그들은 엄마를 기억하겠죠. 엄마가 떠난 지금도. 이름만 들어도 눈가가 젖을 만큼 엄마를 그리워하겠죠. 그때 책상 서랍 안에서 또 하나의 작은 상자가 발견되었습니다. 열어보니 안엔 또 다른 반지. 이번엔 조금 더 화려한 디자인, 그리고 종이에 쌓여있던 작은 메모지. 민희에게. 처음 받은 반지는 잃어버렸지만 마음은 늘 내 손 안에 있었다. 그 순간 저는 무너졌습니다. 엄마는 알고 있었어요. 제가 첫 반지를 잃어버리고 얼마나 속상해했는지. 하지만 그걸 말도 꺼내지 않고 이렇게 다시 만들어 두고 떠났습니다. 이건 말 없는 사랑이었어요. 말하지 않아도, 기억하지 않아도 가슴에 남는 사랑. 그랬어요. 저는 엄마가 남긴 그 2개의 반지를 하루 종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낡은 반지 하나, 다시 만든 듯한 새 반지 하나.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유치원 졸업식 날 엄마는 저에게 작은 반지를 선물했어요. 이건 민희가 이제 어른이 된 기념이야. 그때 엄마는 그렇게 말하며 제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줬죠. 그 반지는 조금 헐렁했지만 그래서 더 기뻤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그 반지는 며칠 뒤 놀이터에서 놀다 잃어버렸고 저는 그날 밤 엉엉 울었어요. 엄마는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후로 다시 반지를 받진 못했습니다.
그 반지를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엄마는 잊지 않았던 겁니다. 책상에 놓인 두 반지를 바라보다 저는 조용히 손에 하나씩 끼워 봤습니다. 첫 번째 낡은 반지. 작아서 새끼손가락에도 끼우기 어려웠어요. 작은 손을 가진 누군가의 것이었겠죠. 두 번째 새 반지. 놀랍게도 제 약지에 꼭 맞았습니다. 마치 엄마가 지금의 제 손 크기를 알고 있었던 것처럼요. 그 순간 엄마의 손이 떠올랐습니다. 어릴 적 제 뺨을 쓰다듬던 손, 학교에서 돌아온 저를 안아주던 손, 아무 말 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던 그 손. 이 반지는 단지 반지가 아니었어요. 엄마의 손이 제게 다시 닿은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그 반지를 낀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입술 사이로 작은 속삭임처럼 흘러나왔습니다. 엄마, 나도 당신을 잊지 않을게요. 그랬어요. 며칠 후 정리를 마치고 다시 요양원을 찾았을 때 한 간호사가 저를 조용히 불렀습니다. 미니 씨, 이거 어머님께서 남기신 거예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작은 녹음기를 내밀었습니다. 작고 오래된 녹음기. 아직도 버튼에 손때가 묻어 있던 그것. 어머님이 하루는 조용히 오셔서 녹음을 하셨어요. 혹시 딸이 오면 전해달라고 하셨죠.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심스럽게 녹음기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미니야, 잘 지내고 있니? 엄마의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쉰 듯한, 하지만 너무도 또렷한 목소리. 내가 어릴 때 아팠던 날 나는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단다. 근데 어느 날부터 내가 나보다 강해졌더라. 엄마는 웃으셨습니다. 그날 내가 말없이 내 손을 잡아준 게 지금도 기억난다. 녹음 속 엄마는 때로 웃었고 때로 말을 멈췄습니다. 너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많았어. 근데 막상 떠나려니 말들이 다 목구멍에서 멈춰서 그냥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저는 많은 것을 들었습니다. 엄마의 눈물, 엄마의 후회, 그리고 엄마의 사랑. 마지막으로 엄마의 숨소리가 들렸고 녹음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녹음기를 품에 안고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 목소리가 지금 이 순간까지도 제 귀에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그랬어요. 엄마의 목소리를 듣고 난 다음 날 저는 오랜만에 가족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앨범 속엔 저와 엄마, 아버지 그리고 언젠가의 웃음들이 담겨 있었어요. 어린 시절 생일 파티에서 엄마가 케이크를 들고 오던 순간, 중학교 입학식 날 엄마가 교복을 정리해 주던 손, 고등학교 졸업식 날 뒤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모습까지. 그 사진들을 한 장 한 장 넘기며 저는 처음으로 엄마를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 보기 시작했어요. 젊고 마르고 웃음 많던 여자.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하던 모습. 누군가에게는 누나였고 친구였고 아내였고 그리고 누군가의 딸이었을 엄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도 한때 누군가의 딸이었고 그 시절을 지나 지금의 엄마가 되었다는 걸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요. 그 사실이, 그 단순한 진실이 왜 이렇게 아프게 다가오는지. 사진 속 엄마의 눈동자를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속엔 제가 있고 또 그녀가 잃어버린 시간도 함께 있었어요. 거실 한편 엄마가 쓰던 낡은 핸드폰을 충전해 켰습니다. 전화번호부엔 딸 미니 라는 이름 하나만 저장돼 있었죠. 그 이름을 누르자 통화 기록이 떴습니다. 가장 마지막으로 걸었던 날짜는 엄마가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 전화를 걸었다 끊은 흔적. 통화 시간 0초. 저는 핸드폰을 품에 안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이해됐어요. 엄마는 끝까지 저를 부르고 있었다는 걸. 저는 그 부름을 이제야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부름에 답하려 합니다. 그랬어요. 그날 밤 엄마의 방문을 조용히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 그 안에는 여전히 엄마의 향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침대 옆 협탁 위엔 작은 시계와 안경, 그리고 다 읽은 약봉지 몇 개가 놓여 있었죠. 옷장 문을 열자 그 속엔 엄마의 외출복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가끔 제게 예쁘다며 자랑했던 스카프도 보였습니다. 엄마는 정리된 걸 좋아했지만 가끔은 무질서하게 살아가기도 했죠. 그 안에서 낡은 외투 하나를 꺼내 제 몸에 둘렀습니다. 엄마, 그 외투 안엔
아직 따뜻함이 남아 있었고 저는 그 온기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 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웠어요. 마치 어릴 적 엄마 방에서 자고 싶다고 떼를 쓰던 날처럼 천장을 바라보다가 문득 엄마가 이 집에서 마지막으로 무얼 보았을지 생각했습니다. 그건 창밖의 나무였을 수도, 부엌에서 켜진 불빛이었을 수도, 아니면 제 방문 앞에 머뭇거리던 자신이었을지도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그 집이 다시 집처럼 느껴졌습니다. 엄마가 없는 집이 아니라 엄마가 남긴 집. 저는 두 눈을 감으며 속삭였습니다. 나 다시 왔어. 이제야 제대로 돌아온 거야. 그랬어요. 며칠이 지나고 저는 엄마가 남긴 봉투 속 이름 중 하나를 따라 낯선 동네의 작은 골목길에 서 있었습니다. 그 골목 끝에는 하얀 대문이 있는 오래된 주택이 있었고 초인종 옆에 작은 명패가 달려 있었습니다. 권사 이정숙. 엄마의 유품 중 교회 권사님이라 적힌 봉투 속 손편지를 본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끌림으로 이곳을 찾아온 거였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문이 열렸고 백발이 성성한 여성이 조심스레 얼굴을 내밀었습니다. 네? 누구신가요? 저는 인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아니 박영자의 딸입니다. 민이라고 합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순간 흔들렸습니다. 아, 박영자 씨의 세상에. 권사님은 저를 조용히 집 안으로 이끌었습니다. 집 안은 따뜻한 햇살이 가득했고 그녀는 묵묵히 차를 끓였습니다. 영자 씨 나한테 늘 봉투 하나 주고 가셨는데 그게 뭐였는지는 말 안 했어요. 하지만 그 봉투를 받을 때마다 꼭 안아주곤 했어요. 저는 봉투를 꺼내 조심스레 그녀 앞에 놓았습니다. 그녀는 손을 떨며 그것을 받았습니다. 봉투를 열자 안엔 작고 낡은 찬송가 책 한 권과 함께 불렀던 132장 기억하시죠? 라는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권사님의 눈가가 젖어들었고 손으로 입을 가린 채 오래도록 말없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장면을 보며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사람들 마음에 그녀만의 방식으로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랬어요. 엄마의 봉투에 적힌 또 다른 이름, 분식집 아주머니를 따라 저는 오래된 시장통 안 허름한 가게 앞에 섰습니다. 간판은 바랬고 유리창엔 손때가 묻어 흐릿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안에선 따뜻한 기름 냄새와 익숙한 튀김 소리가 들려왔죠. 문을 열자 중년의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혹시.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혹시 박영자 씨 딸 아니에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 그녀에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박영자 씨 제 엄마예요. 아주머니는 뒤도 안 돌아보고 가게 안쪽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낡은 플라스틱 통 하나를 꺼내며 말했어요. 이거 아직도 남아 있었네. 예전에 당신 어머님이 민이 오면 주라고 맡기고 가셨어요. 통 안엔 3장의 폴라로이드 사진과 작은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어릴 적 제가 떡볶이를 먹으며 웃고 있었고 엄마가 저를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고 있었죠. 또 다른 사진엔 3사람의 그림자, 엄마 저 그리고 아주머니가 가게 앞에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우리 셋이 마지막으로 같이 찍은 거예요. 영자 씨가 저 사진 나중에라도 보여주고 싶다며 자기가 다시 오기 전까진 절대 꺼내지 말라고 했어요. 저는 사진을 천천히 들여다보며 목이 메어왔습니다. 엄마는 기억을 유산처럼 남겨두고 간 거였습니다. 그 기억들은 비록 오래되고 희미했지만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는 아직도 선명하게 살아 있었어요. 그랬어요. 엄마의 유품 목록 중 마지막으로 남겨둔 봉투 하나엔 익숙한 이름이 있었습니다. 창섭 씨. 그 이름은 어릴 적 엄마가 종종 입에 올리던 이름이었습니다. 창섭 씨는 참 의리 있지. 창섭 씨가 그땐 큰 도움 줬어. 하지만 정작 저는 그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누구였는지 어떤 관계였는지 엄마는 자세히 말한 적이 없었죠. 호기심과 두려움이 섞인 마음으로 저는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엔 오래된 편지지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엔 젊은 시절의 엄마와 어깨 너머로 웃고 있는 남자, 그리고 서울역 1979년 봄이라는 날짜. 편지지엔 남자의 필체로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 씨, 그날 이후로 난 당신을 다시 만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 봄날 우리 함께 기차 기다리며 나눴던 대화는 내 평생 가장 따뜻했던 기억입니다. 편지는 한 장 한 장 넘길수록 그의 애틋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습니다. 당신이 떠난 그해 여름 나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었거든요. 마지막 장엔 이런 문장이 쓰여 있었습니다. 혹시 미니 씨가 이 편지를 보게 된다면 당신이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고받았는지 알아주길 바랍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엄마는 단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도 누군가에게 한때 가장 뜨거운 사랑이었고 기억 속의 그리움이었고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저를 더 깊이 울게 했습니다. 그랬어요. 엄마가 남긴 봉투들을 모두 열고 나서 저는 그 이름들을 다시 공책에 정리했습니다. 지숙 언니, 창섭 씨, 권사님, 분식집 아주머니, 가은이. 하나하나 이름 옆에 제가 방문한 날짜와 그들이 내게 해준 이야기들을 적어 넣었죠. 그 기록은 어느새 엄마의 또 다른 일기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적은 그 공책을 들고 동네 도서관 작은 독서 모임에 참석했을 때 한 아주머니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습니다. 혹시 박영자 씨 따님 아니세요? 그녀는 엄마의 예전 직장 동료였습니다. 그분이 점심시간마다 딸 자랑을 그렇게 했어요. 사진도 자주 보여주고. 그 말에 저는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엄마가 제 얘기를 자랑스럽게 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또 믿고 싶었죠. 모임을 마치고 나오려는 찰나 또 다른 노신사가 다가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영자 씨가 나한테 그런 말 했던 게 생각나네요. 나는 세상에서 제일 큰 실수를 딸한테 했어. 그래도 그 애는 날 미워하지 않겠지? 라고.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죄책감 속에서 저를 떠올렸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큰 실수. 그게 무엇이었는지는 끝내 알 수 없었지만 그걸 후회하며 살아갔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저는 더 이상 엄마를 미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랬어요. 그날 도서관에서 만난 이들과 이름을 나눈 이후 저는 점점 미니가 아닌 박영자의 딸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시장 골목 입구에서, 버스 정류장 앞에서도 어머, 영자 씨 딸 맞죠? 그때 그 편지 내가 아직도 기억해요. 처음엔 낯설고 약간의 부담도 있었지만 곧 그것이 위안이 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를 기억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사람들과 제가 이제야 연결되었다는 사실. 하루는 작은 구멍가게 앞에서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붙잡고 말했습니다. 영자, 그 사람 내게서 쌀 한 말 가져갔는데 끝끝내 갖고 갔더라고. 내 이름으로 전해주고 가더라. 제 이름으로? 그 말에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엄마는 자신이 진 빚을 제가 갚았다고 하고 떠난 겁니다. 그것이 무슨 의미인지 며칠이 지나서야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엄마는 마지막까지 저를 사람들에게 좋은 기억으로 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 딸은 참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말해주길 바랐던 거겠죠. 그리고 그 속엔 어쩌면 사과의 의미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날 이후 저는 엄마가 남긴 이름들 속으로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엄마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제 이름도 함께 불렸습니다. 그랬어요. 마지막으로 남은 이름. 가은이. 처음 봉투를 열었을 때 그 이름이 가장 낯설었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오래 머물렀던 이름이었습니다. 주소도 없고 연락처도 없는 봉투 안엔 오직 짧은 쪽지와 반지 하나만 있었죠. 가은아, 너는 항상 나를 웃게 해줬단다. 도저히 누구인지 알 수 없어. 그저 마음속에 묻어두고 있던 어느 날 우편함에 작은 엽서 한 장이 꽂혀 있었습니다. 앞면엔 아기 고양이 그림이, 뒷면엔 간단한 글씨. 미니 언니, 이제야 용기 내어 찾아요.
저는 가은이에요. 박영자 선생님, 저한테 엄마 같았어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엽서 아래엔 메일 주소와 연락처가 적혀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차분한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은 씨 맞나요? 네, 미니 언니시죠? 그녀의 목소리는 낯설지만 따뜻했습니다. 엄마가 아니, 선생님이 저 얘기를 했어요. 네, 반지를 남기셨어요. 가은이 항상 날 웃게 해줬다고. 그녀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죠. 그분은 제게 유일한 어른이었어요. 제 이름을 불러주고 제 말을 들어주고 제 편을 들어준 그런 분. 그날 우린 오래 통화를 했고 그녀가 엄마를 얼마나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는지 저는 마음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른 모습으로 남아 있었던 겁니다. 딸이었고 친구였고 스승이었고 그리고 어떤 이에게는 유일한 가족이기도 했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모든 봉투를 열고 모든 이름을 만난 후 저는 조용히 엄마의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새벽이 막 지나 햇빛이 천천히 벽을 타고 내려오는 시간. 검은색 양복을 입고 한 손엔 꽃다발, 다른 손엔 2개의 반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의 이름이 적힌 비석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엄마, 다녀왔어요. 엄마가 남긴 사람들 다 만났어요. 숨이 깊어졌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꼭 그 사람들한테 내 얘기를 전하고 싶었는지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2 반지를 손바닥 위에 올렸습니다. 하나는 어릴 적 잃어버린 반지와 닮은 새 반지, 또 하나는 엄마가 오래 낀 낡은 반지. 이건 우리 둘의 이야기예요. 엄마의 사진을 바라보다 입술을 꼭 깨물었습니다. 엄마, 그날 나는 엄마를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냥 너무 어린아이였죠.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다가 엄마가 생전에 좋아하던 노래를 조용히 틀었습니다. 내 손을 잡아줘요. 그대여 아무 말 없이. 눈물이 흐르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음악이 흐르자 저도 모르게 훌쩍이며 울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 납골당 복도. 그 적막함 속에서 엄마의 손이 마치 다시 제 어깨를 감싸주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이제 괜찮아요. 엄마도 괜찮아도 돼요. 저는 꽃다발을 놓고 2개의 반지 중 하나를 엄마의 사진 옆에 살며시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제 손에 껴 넣었죠. 이건 내가 평생 끼고 있을게요. 그랬어요. 몇 달이 흘렀습니다. 엄마를 보내고 이름을 찾아 나선 여정을 마친 뒤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일상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결이었습니다.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도 마트에서 장을 볼 때도 밤에 조용히 차를 마실 때조차도 엄마의 흔적이 세상의 여기저기에 퍼져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저는 엄마가 남긴 낡은 노트를 들고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목. 아이들이 웃으며 뛰놀고 연인들이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이어폰을 꽂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 풍경 속에 예전의 제 모습도 보였습니다. 엄마와 함께 걷던 어린 시절. 손을 꼭 잡고 웃던 순간들. 저는 조용히 노트를 펼쳤습니다. 거기엔 엄마가 마지막으로 남긴 메모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미니야, 나는 참 많이 틀렸고 참 많이 미안했다. 그런데도 너는 나에게 가장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 문장을 읽는 순간 모든 것이 조용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세워졌습니다. 엄마가 말했던 가장 따뜻한 사람. 그 말이 이제야 제게 닿았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엄마 없이도 하루를 평온하게 보냈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했지만 이제 그리움은 아픔이 아닌 위로로 다가왔습니다. 엄마는 떠났지만 엄마가 남긴 봄은 계속해서 제 안에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바람에 흩날리는 벚꽃잎 하나가 제 무릎 위에 떨어졌을 때 저는 그 조각을 조용히 손바닥에 올려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잘 지내요, 엄마. 이제 나도 살아갈게요. 그랬어요. 당신의 이야기가 곧 누군가의 위로가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